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통합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논문은 Generalization through Memorization, Nearest Neighbor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으로 지난 2020년 아이클리어에 발표되고 이후에 KNN-LM이라는 방법론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랭귀지 모델들이 하고 있는 제너레이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KNN-LM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그리고 포워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 실험 결과들과 애널리시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KNN-LM이 가질 수 있는 컨트리뷰션이나 아니면 기존 연구와 다른 흐름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eneration for LM입니다. 즉, 랭귀지 모델들이 원래 하는 방식대로의 생성 방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다시 리캡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의 생성 과정은 사실 지난 2019년 혹은 2017년 트랜스포머 이후로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위키피디아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셋으로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키게 될 겁니다. 이때 트랜스포머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거나 아니면 디코더 온리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량의 코퍼스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습시킬 때 태스크들이 GPT와 같은 Next Token Prediction 혹은 T5와 같은 스팬 커럽션 방식이 될 텐데 이 프리트레인 태스크 자체가 결국에 입력 데이터의 일정 부분으로부터 다음 토큰 혹은 비어있는 토큰을 예측하는 작업이 되므로 학습 과정과 인퍼런스 과정이 매우 동일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퍼런스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시점에 대해 고정을 하고 이를 중요한 부분만 분리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코더 디코더든 디코더 온리 모델이든 이미 생성된 토큰들 혹은 입력으로 주어진 정보들이 이렇게 표더르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에 라는 문장과 같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는 이 러시아에라는 시점에서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될 거고 예측은 결국에 입력된 모든 토큰의 정보를 인코딩 과정에서 셀프 어텐션이나 크로스 어텐션 등으로 정보를 취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흔히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게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이 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레이어뿐만이 아니라 디코더 레이어에서도 이전 시점의 정보들을 모두 취합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모두 인코딩하여서 생성된 벡터는 모델의 복캡 차원으로 다시 정보를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해주는 LM헤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LM헤드를 통과하게 되면 모델의 복캡 크기만큼의 LMA들을 통과하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 결국에 모델의 복귀만큼의 각각의 토큰들에 대한 생성 확률이 출력이 되게 되고 만약에 이 트랜스포머가 위키피디아 문서로 학습을 했음에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결국에는 정치인에 대한 토큰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처럼 학습된 코퍼스를 바탕으로 텍스트 패턴을 생성해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프레젠테이션부터 LMA들을 통과시키는 것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랭귀지 모델은 단순히 단어를 생성해준다 라는 차원을 분리해서 보자면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코딩 과정입니다. 입력된 텍스트 전반에 걸친 정보를 고정된 크기의 벡터, 즉 768차원의 벡터 혹은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압축해줘야 됩니다. 이는 결국 인코딩하는 과정이 되고 이 인코딩된 벡터 내에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금 생성해야 되는 토큰이 직업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겠구나와 같은 여러 시멘틱 그리고 신세틱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벡터여야 합니다. 이게 어떤 정보인지는 인간이 해석하기에는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들이 압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압축된 768차원의 정보를 복잡 사이즈인 32,000 혹은 더 많은 차원이 될 수 있겠죠. 이 차원으로 확장시켜주는 리니어 레이어가 붙게 될 것이고 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768차원에서 32,000차원으로 확장이 되고 각각의 차원들은 확률분포꼴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분포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까지 통과시켜주게 되면 두 번째 태스크인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프리딕션은 다음 단어를 실제로 예측하게 되는 예측 분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결국에 실제로 직업에 해당하는 토큰 혹은 러시아와 관련된 토큰에 대해서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두 태스크가 연속적이긴 하지만 더 쉬운 태스크라고 한다면 인코딩이 훨씬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NLU와 비슷하게 입력된 문장의 정보를 잘 요약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잘 구분이 되도록 프리딕션을 하는 태스크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기존 랭귀지 모델들이 생성하는 방법론들을 살펴본 결과물인데요. 그러면은 이 결과물들이 지금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 와서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KNN-LM 논문이 발표되었던 2020년 혹은 2019년쯤에는 여전히 생성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KNN-LM이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KNN-LM의 오버뷰를 살펴보자면 생성 태스크는 결국 입력된 문장의 정보를 요약하는 인코딩, 그리고 인코딩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분포를 만들어줄 프리딕션 두 가지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생성 능력은 사실 전적으로 프리딕션 태스크 수행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코딩된 벡터가 충분히 잘 표현이 되고 정보를 잘 압축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프리딕션으로 풀어낼지가 태스크 수행 그 생성 문장과 크게 연관되어 있을 텐데요. KNN-LM은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프리딕션 태스크는 너무 어려우니 더 쉬운 엔코딩 태스크를 직접 이용을 해서 생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할 때 LM의 프리딕션만 사용을 했다면 더 쉬운 리트리버의 인코딩 능력 혹은 이 인코딩된 인코딩 벡터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하자라는 거를 같이 결합을 시키는 게 KNN-LM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트리버의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트리버의 구성은 우선 데이터 스토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리트리버를 할 대상 혹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올 검색 문서 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스토어의 생성 과정을부터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학습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다시 인코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코딩은 문서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서 내의 모든 토큰마다 개별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 1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 토큰 2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 토큰 3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 토큰 4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이 각각 만들어지게 될 텐데, 사실 뒤에 있는 토큰들의 경우에는 디코더 온리 모델의 특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앞에 토큰들의 정보도 어느 정도 컨텍스트로서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산출이 되어 있다면 산출된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용을 해서 파이스 등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을 통한 인덱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건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가지고 있기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레프레젠테이션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다큐멘트의 세 번째 토큰과 두 번째 다큐멘트의 세 번째 토큰, 그리고 세 번째 다큐멘트의 다섯 번째 토큰이 서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구나와 같은 상대적인 거리 정보들 혹은 상대적인 위치 정보들을 클러스터링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미리 연산을 해놓고 이를 통해서 검색 시점에는 더 조금의 연산과 더 빠른 연산 속도를 보이고자 하는 게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리트리버가 실제로 수행이 될 텐데요. 리트리버 수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보자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인코딩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생성하고자 하는 시점의 토큰이 러시아에 라는 토큰이 입력이 되었을 때 생성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를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성된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을 데이터 스토어 내에 있는 모든 리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기준 상위 K개인 데이터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사도로는 뭐 L2 디스터스의 역수를 취한다든가 내적값을 사용한다든가
코사인 시뮬러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트리비얼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L2 디스턴스로 썼지만 이후 논문들에서는 다른 값들을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상위 K개의 데이터를 탐색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 테스트 데이터에 인코딩된 벡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빨간색 벡터는 데이터 스토어의 모든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여기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 빨간색 점이랑 가장 가까운 거니까 이거를 기존에 인덱싱이 되어 있으니 닥1의 톱5, 닥2의 톱6, 닥3의 톱5가 가장 가까운 애들이네 하고 요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탐색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벡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컨텍스트 토큰, 그러니까 컨텍스트 토큰과 벡터의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닥2, 닥6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다큐멘트의 여섯 번째 토큰이라는 얘기니까 러시아 문학에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대표적 작가에 해당하는 이 작가의 시점에서의 벡터가 닥2, 닥6의 토큰 벡터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당 벡터가 생성됐을 때 입력된 모든 문장의 정보, 그 문장 스트링의 값이 가장 같이 딕셔너리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복캡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야 평가 그 생성 시점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를 어떻게 복캡 디스트리뷰션으로 어그리게이션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버 결과물인 이 토큰들 그리고 이 시밀러리티 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 테스트 시점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파이스 인덱스에서 가장 가까운 탑 K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왔었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느 문서의 어느 토큰 정보인지를 알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실제 토큰들과 해당 벡터와 쿼리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벡터들로부터 다시 유사도 값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까운 벡터일수록 쿼리 리프레젠테이션과 가까운 벡터일수록 유사도가 높을 거고, 이 얘기는 이 해당 벡터들이 지금 시점에 생성하고자 하는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확률 분포로 바꿔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 주게 되고요. 그럼 이 통과된 소프트맥스 값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취해주게 되는데, 이 어그리게이션의 기준은 각각의 벡터에 해당하는 토큰들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닥2, 닥6와 닥1, 닥5가 똑같이 작가라는 토큰이었으니 이거 두 개의 확률 값은 합쳐주게 되고, 닥3, 닥5의 경우에는 작품이었으니까 다른 토큰이어서 별도의 토큰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똑같이 복캡 디스트리뷰션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데이터 내 토큰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 단어의 예측 분포를 생성할 수 있구나 라는 건 역시 알 수 있게 됐다 라는 점을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롤 프레임워크를 보자면 리트리버를 통해 생성된 복캡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 생성된 복캡 디스트리뷰션 두 개를 이용하는 관점이 같이 가게 됩니다. 두 가지 복캡 디스트리뷰션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해서 최종적인 복캡 디스트리뷰션을 생성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LM에게 통과시켜서 산출된 복캡 디스트리뷰션에 해당이 될 거고, 이는 모든 복캡에 대해서 아주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확률들이 다 매겨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K는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복캡 디스트리뷰션이 산출이 된 거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시밀러리티와 해당 토큰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을 통한 복캡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이때는 리트리버된 토큰에 대해서만 확률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값은 0이고, 리트리버되었던 작가 혹은 작품과 같은 토큰에 대해서만 확률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포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KNN으로부터 산출된 복캡 디스트리뷰션과 랭귀지 모델링으로부터 생성된 복캡 디스트리뷰션을 람다라는 값을 통해 조절을 하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디스트리뷰션이 생성이 되고, 이를 시각화해서 살펴보자면
랭귀지 모델링이 생성을 했던 복잡 디스트리뷰션에 KNNLM이 생성하는 복잡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얹혀지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리트리벨 되었던 이 복잡들에만 확률들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실제로는 이게 매 시점마다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토큰 생성을 할 때마다 랭귀지 모델링을 통한 복잡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리트리버를 통한 복잡 디스트리뷰션 생성이 반복이 되게 되고, 이때 리트리버를 통한 복잡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하려면 결국 매 토큰마다 학습 데이터 내 데이터 전체로부터 리트리버를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입력으로 넣었던 문장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에까지였다면 이 러시아의 토큰으로부터 리프레젠테이션 생성하고 위키피디아로부터 리트리버에서 복잡 디스트리뷰션 만들고 이걸 LM 디스트리뷰션하고 인터폴레이션해서 만들었던 토큰이 작가로서, 그럼 작가로서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리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위키피디아 문서로부터 다시 리트리버를 해와서 KNN 복잡 디스트리뷰션 만들고 랭귀지 모델링으로부터 다시 복잡 디스트리뷰션 만들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또 만들어진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게 죄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성 시점별로 리트리버라는 문서 혹은 단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각 토큰별로 변화하는 맥락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참고하는 게 달라질 수 있고, 결국 학습 데이터의 정보를 파라메트릭한 정보로 인코딩되어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에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토큰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KNN-LM 방법론이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실험 결과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실험은 메인 리저트인데요. 메인 리저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KNN-LM은 별도의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냥 리트리버를 붙여서 인퍼런스를 같이 하자라는 방법론으로 적용 자체는 간단한 편입니다. 우선 그래서 기존에 공개되었던 디코더 온리 랭귀지 모델, 이 저자들이 발표한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트랜스포머 엑셀이나 프레이즈 인덕션 같이 추가 학습을 하거나 단위 토큰 예측을 프레이즈 예측으로 대체하는 방법론들과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019년에 연구가 되었던 논문이 2019년 혹은 2018년쯤 연구되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실험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컨티뉴어스 캐시라고 하는 그레이브 저자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RNN 기반의 모델들에 대해서 입력 문장들의 이전 토큰들의 정보를 데이터 스토어로 간주하고 리트리버를 해와서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런 실험들까지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한 결과물을 보면 위에 있는 장표들과 같은데요. LM에다가 트랜스포머 엑셀이나 프레이즈 인덕션을 적용한 것보다 KNN-LM을 적용한 것이 퍼플렉시티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추가적인 학습도 필요하지 않고 파라미터 수 증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개선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NN-LM도 리트리버를 하고 컨티뉴어스 캐시도 데이터 스토어를 활용을 하기는 하니까 그럼 컨티뉴어스 캐시만 써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컨티뉴어스 캐시만 썼을 경우에 성능 개선폭은 매우 적은 반면에 KNN-LM을 썼을 경우에 성능 개선폭이 매우 크고 컨티뉴어스 캐시랑 같이 쓰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티뉴어스 캐시가 가지고 있는 성능 개선폭이 왜 이렇게 작냐라는 얘기를 논문에서는 당연하게도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입력 문장의 이전 토큰의 정보들을 어텐션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시점에 입력되었던 이전 문장의 정보들이 데이터 스토어로 활용될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봤던 메인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로 쓰고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dev와 테스트 셋으로 구분을 해놓은 인도메인 셋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만약에 학습을 하지 않고 성능을 비교를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전체가 원래 3빌리언인데 그 중에서 100밀리언의 데이터셋만 학습을 시키면은 당연하게도 성능이 저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습 데이터가 더 적어서 제너럴라이제이션도 더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100밀리언의 데이터로만 학습을 시키고 똑같은 3빌리언의 데이터 스토어로 활용을 한다면 놀랍게도 3빌리언 모델로 학습을 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작은 데이터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축한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 스토어로 활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될 만한 여지가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모두 동일한 도메인을 공유하고 있지만 만약에 위키피디아로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북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책 데이터로 구축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성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위키피디아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스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때 북스로 데이터 스토어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위키피디아 문서로 학습된 모델임에도 13점이라는 매우 높은 퍼플렉시티 개선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와 다른 도메인에 대해 KNN-LM을 통한 성능 저하를 많이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스토어의 크기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람다 값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토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밑에 있는 숫자가 빌리언 스케일의 숫자인데요. 커지면 커질수록 퍼플렉시티니까 성능이 꾸준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빨간색인 이 100밀리언 모델의 성능이 여기였는데 100밀리언 모델에다가 데이터 스토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이 되다가 결국에 3빌리언 크기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보다도 성능이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5빌리언만 데이터 스토어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3빌리언으로 학습된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렇다면 데이터 스토어가 크기가 커질수록 람다 값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 라는 걸 살펴본 건데요. 람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트리버로 생성된 복잡 디스트리뷰션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되는 건데 당연하게도 데이터 스토어가 커질수록 람다 값이 커지는 것이 최적의 람다 값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스토어가 커질수록 리트리버가 만들어주는 복잡 디스트리뷰션이 상당히 유용하게 동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라이제이션과 리트리버 두 개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KNN-LM의 성능 향상 원인은 학습 데이터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 자체로만 가지고 와서 PPL을 측정할 때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리트리버까지 쓴 KNN-LM이 퍼플렉시티 기준으로 1.9점을 개선을 시켰었으니까요. 하지만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을 변화를 시켜서 정말 KNN-LM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오른쪽부터 보시면 만약에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드랍아웃을 완전히 제거를 한 경우 결국에는 트레이닝 로스가 0에 가까워지면서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완전히 기억하는 메모라이징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라이징된 모델과 원래 오리지널 모델 간의 복잡 디스트리뷰션을 인터폴레이션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KNN-LM처럼 학습 데이터도 온전히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겠지만 그런 경우에 개선되는 퍼플렉시티가 0.1밖에 안 된다. 즉 메모라이징 되어 있는 모델이 만들어주는 복잡 디스트리뷰션은 단순한 오버피팅이지 일반화 성능을 개선시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앵그램 LM을 이용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시킨다면 결국에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학습 데이터에서 현재 시점에 예측하려는 문장 직전 K개와 비슷한 앵그램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니 성능 개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0.3까지의 성능 개선만 존재하고 컨텍스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리트리버이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잘 개선되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퀄리테이티브 애널리시스를 보자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LM의 컨피던스보다 KNN LM의 컨피던스가 높은 경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LM 같은 경우에는 0.124가 찍히는 컨피던스였는데 KNN LM이 0.998이라는 매우 높은 컨피던스가 찍혔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내에 있는 한 럭비팀의 설립, 그리고 그 럭비팀이 끼치는 임팩트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impact on the라고 해서 development of something에 대한 문서가 문장들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리트리브된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전 문구, 즉 현재까지 입력된 라스트 문장인 임팩트 온더를 동일하게 가진 데이터가 리트리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동일 럭비팀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서들, 그러니까 생성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가 매우 높은 시밀러리티를 보유하고 있어서 0.998이라는 프로버빌리티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관련성이 적은 문서들이 임팩트 온더라는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있어서 리트리버를 내기는 했지만 이 컨텍스트 프로버빌리티가 매우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문자가 관련된 문서가 데이터 내에 매우 적더라도 하나의 문서라도 유사한 게 있다면 해당 문서에 대해서 높은 시밀러리티를 부여해서 좋은 KNN, LM, 보캡 디스트리뷰션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은 우선 해당 논문을 요약하고 컨트리뷰션 혹은 프로스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리트리버를 이용을 해서 버켓 디스트리뷰션을 인터폴레이션하는 매우 창의적인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고, 추가 학습을 하지 않음에도 강건하게 매우 꾸준한 성능 개선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었습니다. 학습 외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어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관점을 조금 살펴볼 수 있었고, 이후 연구들에서도 해당 관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데이터 스토어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 커퍼스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스토어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리트리버를 위한 추가 메모리로 소모하게 되고 연산량도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작지는 않은 부분인 게, 단순히 LM만 활용해서 생성을 할 때보다 10배 이상 생성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퍼플렉시티 외에 실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NN LM을 소개한 논문에 대해서 리뷰해 드렸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